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텍센터 부동산 연구위원 정보현입니다. 지금 온 국민적 관심이 다음 달로 다가온 대선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재화이고 또 자산이죠.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전환기를 앞두고 집값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공약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정책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보고 시장을 전망해보면서 투자와 자산관리의 해법을 찾는 컨텐츠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영상뿐만이 아니라 새 시대 익숙한 불안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도 함께 발간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네이버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MTS 절세 컨텐츠 통해서도 다른 다양한 투자 정보까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익숙한 관망과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거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지만 실질적인 시장 흐름은 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 수요와 공급이나 금리, 경기 등이 함께 작동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시장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역대 정권 변화 교체 시기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한번 반추해보면서 팁을 얻어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런 말씀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규제를 하면 오르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역설적 공식이 다가올 새 정부에도 과연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권 성향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내린다는 일반화된 인식은 복합적인 시장 흐름을 전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인구 증가와 경기 호황에 힘입어서 전국과 서울 모두 70% 이상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기에 가서 주택 200만 호 건설, 1기 신도시 조성이 빠르게 되고 입주를 하면서 집값은 다시 하향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과열에 따라 규제를 강화했고 가격 상승도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상승률이 60% 내외였고요. 34%에서 38% 상승한 전국보다 더 크게 상승을 좀 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금융위기와 공급 확대로 완화 기조를 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은 3% 하락했지만 전국적으로는 16%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과 지방이 다른 사이클로 좀 움직이기도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는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많이 들리긴 했었는데 전국과 서울이 모두 10%씩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유일하게 전국과 서울의 매매 가격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국면 등과 같이 금리나 경제 환경, 공급 여건 또한 부동산 정책만큼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다시금 알 수가 있는데요. 10년 위기설 이런 말들도 정해진 법칙이 아닌 것처럼 동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별로 보통 5년이라는 전체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을 살펴봤는데 좀 단기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집권 1년 차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집권 1년차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정책보다는 기존의 시장 흐름과 대외 경제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집권 후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시장이 상승해서 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시장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 기간이 길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더 과열되는 양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규제 패키지였던 2017년 파리 대책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되고 다주택 세금 중과 내용을 담은 2003년 12구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거래는 어땠을까요? 보통 선거를 앞두고 관망이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집권 1년차 때의 선거 전후에 거래량 변화 추이를 역대 정권별로 17대부터 20대까지 지난 이제 4번의 대선 이후의 거래량 추이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아파트 매매량 거래 추이는 서울과 전국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그 사회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관망하던 수요나 공급자가 매매 실현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오히려 대선의 영향은 좀 짧은 편이고, 그 이후에는 시장 상황과 어떤 정책 발표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어진다면 올해도 선거 이후에 거래량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내에 새 정부의 로드맵이 담긴 굵직한 정책이 나올 텐데, 그 정책 내용에 따라서 거래량이나 시장 흐름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정부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정책과 흐름을 요약해서 짚어보고 공약들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되는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정됐던 상급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이 유지가 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든지 DSR 대출 규제 정책 기조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1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의 흐름은 더욱 공고해졌고, 이에 따라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별화가 강해지고 신축 선호 현상이 전국적으로 좀 커졌었고요. 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평균 가격 격차도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 양극화가 심화된 건데요. 최근 5년 전국 아파트 가격 구간별 매매 평균 가격을 보면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2022년 11월에 13억 1천만 원이었고, 상위 아파트일수록 고점까지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하위 20%와 상위 20%의 가격 차이 변동을 알 수 있는 5분위 배율은 5년 전인 2020년 3월 7.3 배율에서 2025년 올해는 11.2 배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이슈는 단연 토지거래 허가제일 텐데요.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를 했는데, 이후 해제 지역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고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모습이 어떤 과열 양상 조짐을 보였었고요. 그러자 서울시가 다시 토어구역을 해제 35일 만에 재지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잠삼대청뿐만이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소재한 아파트 전체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 전체적으로도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은 했는데, 이는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선 이후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공약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유사하면서 공급 확대, 세제 조정, 교통망 확충 등이 제시가 됐는데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GTX 노선 확장을 제시를 하면서 공공 중심의 도심 개발과 균형 발전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대선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부동산 세제를 현재 상황에서 크게 손볼 필요가 없다. 더 경감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더 강화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 반가 월세존과 세제 감면, 수도권 분산을 통해서 민간주도 확대를 좀 내세우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용적률 상향,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지방지역 미분양 해소 등 임대 등록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실제 정책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만큼 부동산 공약이 후보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정책 외적인 요인도 역시나 시장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적인 요인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도 시장 전망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IMF와 KDI, 한국금융연구원 등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내외로 하향 조정을 했고, 우리 NH투자증권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하반기 이후의 수요 회복에 가장 큰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속도와 폭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글로벌 통상 갈등, 그리고 한국 수출과 가계소득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은 주택 구매력과 시장 심리에 직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요자들에게는 이런 금리 인하 컨센서스가 매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서 4개의 핵심 이슈와 시장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짚어본 대로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선거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수급이나 금리, 경기 등 구조적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다음에 4가지 요소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지속 여부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의 핵심 지역이 재지정이 되면서 강한 규제에 거래가 급감을 했고 매물 회수도 있고 전세 물량의 감소 우려가 겹치고 있는데요. 인접 지역의 풍선 효과는 생각보다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차급지나 경기 수도권 상급지, 과천 같은 지역들도 있는데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9월 말에 연장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연내 2~3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출 부담 완화와 함께 하반기 실수요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과 맞물릴 경우에 금융규제의 실효성 조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셋째로는 공급 공약의 현실화까지 필요한 시간과 그 사이 정비사업 기대에 대한 수요입니다. 공급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고 분양 또는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신축과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건축이 1기 신도시도 탄력을 받고 있고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있어서 더 주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는 신축과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인 소외가 좀 불가피할 것이고 이것이 곧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로는 지방지역의 선택적 회복 가능성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기반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존재하지만 최근 3년간의 수요 부진이 착공 회복이나 미분양 감소, 건설 경기 반등 등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방 광역시나 산업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은 정책 연계 수요로부터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은 정비사업 가시화 지역 중심으로 먼저 회복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은 광역시, 산업 기반 강한 지역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1주택 중심의 고가 자산 집중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지금은 정책 기대감에 의한 성급한 움직임보다는 자산구조 점검과 지역별 수요 흐름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실수요자는 금리와 정책 변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투자자나 다주택자는 지역별로 수요 흐름과 이런 정책과 제도 변화에 따라서 보유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정권별 가격 변동과 집권 1년차의 매매 거래량,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 이슈, 그리고 주요 후보별 공약도 살펴봤고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꼭 예상한 흐름대로만 흘러오지 않는 예상치 못한 변수도 꼭 있기 마련입니다. 다가올 부동산 시장에서도 NH투자증권과 함께 현명한 자산관리에 해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